오늘은 연산군의 인생과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연산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관심이 없다 해도 워낙 미디어에 많이 비춰진 인물이기도 하고 저질렀던 만행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대충 어떤 인물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의 10대 국왕이자 폭정을 행사한 패왕이죠. 유명한 일화로는 성균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 흥청망청이라는 어원이 만들어졌다던가 훈민정음을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도 유명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연산군은 1476년 11월 23일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례적으로 본처에서 나온 적장자였기 때문에 경복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그로부터 7년 뒤 연산군은 8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동시에 성종은 주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한 계승자를 낳아준 왕비 윤씨를 어리석은 폐악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폐위시켰죠. 성종은 혹여나 윤씨의 죽음이 세자의 귀에 흘러들어갈 것을 염두해 사실을 아는 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은 낯선 손에 길러지면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근데 이때 당시 정말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폐위를 알게 된 시점은 연산군이 집권 초기 승지들과 성종의 묘지를 방문했을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묘지문에 있는 성종의 장인 중에 윤기견이라는 이름을 보고 승지들에게 잘못 표기한 게 아니냐 물었죠. 친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성종이 비밀로 해왔던 터라 할아버지의 이름도 몰랐던 것입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말하기를 꺼리다 윤기견은 패비 윤씨의 아버지라 말해주었죠. 연산군은 내친 김에 패비 윤씨는 어떻게 되었나라고 물었고 신하에게 사사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연산군은 이날부터 수라상을 거부하는 등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던 중 간신 임사홍의 밀고로 연산군은 베일에 쌓여있던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성종 때 패비를 찬성한 사람들을 숙청하는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실록의 시점에서 본 것이고 세자 시절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훗날 중종이 될 정여망후의 아들인 진성대군이 떡하니 앉아있었기 때문에 세자 자리를 지키려 모르는 척을 했다는 주장이죠. 분명히 패비 윤씨에 관한 국사가 논의되었을 것이고 동국 내의 내간들과 궁녀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건데 아무리 함구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19살이 될 때까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물어볼 때마다 진땀을 흘리며 저는 모르옵니다 라고 했을 테니 진작에 눈치를 채고 치밀하게 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실제로 연산군은 세자 시절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거나 경연을 자주 빼먹었다고는 하지만 성종이나 관료들 사이에서 세자 폐위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죠. 애초에 조선 역대 왕들은 명군이든 암군이든 연관없이 일종의 과외수업인 경연을 꺼려했습니다. 물론 세종이나 영조 등의 유능한 군주들은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지만요. 근데 세자 시절 때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건 실록에는 기록된 점이 없으니 하나의 추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산군은 의외로 평범한 세자 시절을 보낸 뒤 19살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색이 폭군이니만큼 시작부터 남달랐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종의 곡물 대여기관인 사창을 설치한다던가 상평창을 통해 물가를 조절하는 등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암행어사를 파견해 관료들의 기강을 다잡는가 하면 젊은 문신들이 왕의 명으로 직무를 쉬면서 학문을 닦는 사가독서를 부활시켜 학문의 질을 높이기도 했죠. 이렇듯 초반까지는 그래도 성종 때의 질서 잡힌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공적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고 사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연산군은 여색을 밝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제위 막바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그러던 중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후로 우리가 아는 폭군 연산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인파와 훈구파 간의 세력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죠. 당시 살인파는 향촌자치, 즉 양반 관료제를 중시하는 반면에 훈구파는 중앙집권을 강조했습니다. 성종 말기 때 세력을 키운 살인파는 그야말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훈구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굳이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랑 비슷하니까요. 훈구파의 뜻은 연산군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연산군 또한 유교 사상을 근거로 왕도 천도를 따라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하며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살인파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거든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조정은 1498년 성종실록 편찬 작업을 맡은 이극돈이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발견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집니다. 거기다 안 그래도
살인파를 경멸했던 이극도는 다른 상소문에서 기생과 어울렸다는 자신의 기록을 보고는 눈이 돌아갔죠. 열이 바짝 오른 이극도는 상투도 정리하지 않은 채 유자광에게 달려갔습니다. 조의 제문을 받아든 유자광은 살인파를 축출해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는 곧바로 훈구파들을 불러 모은 뒤 연산군에게 상소를 올렸고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됩니다. 연산군은 이미 죽어서 관속에 있었던 김종직을 다시 꺼내 부관 참시를 행하는가 하면 김일손 등의 살인파 관료들을 능지처참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귀양시켜버렸죠. 이렇게 벌어진 무오사화로 연산군은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게 됩니다. 살인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연산군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기생들을 궁궐로 들이기까지 하고 신하들의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친족과 관계를 가지는 등 야만스럽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기 시작했죠. 참고로 이때 기생신분으로 입건한 자들은 흥청이라 불렸습니다. 훗날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쓴다는 의미인 흥청망청의 어원이 되었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할 정도로 기행을 일삼았던 연산군은 결국 국고를 바닥내기에 이릅니다. 대신들에게 국고가 거덜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들은 연산군은 정신 차리고 국가 재정을 돌보기는커녕 백성들의 세금을 올려버렸죠. 대신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상소를 올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연산군을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신들 또한 연산군 덕에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금을 올려도 나아지지 않는 국고를 바라본 연산군은 국가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료들에게 주어졌던 토지인 공신전을 몰수했습니다. 대신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하나둘 나서며 연산군의 사치에 반발을 했고 살인파를 몰아내고 조정을 장악한 훈구파는 다시금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대립 구도는 왕실 가문에 속한 척신으로 구성된 궁중파와 공을 세우고 육조에 포진된 훈신들의 부중파였습니다. 부중파는 연산군의 공신전 몰수에 반발하는 세력이었고 궁중파는 그래도 왕의 칙명이니 따르자는 세력이었죠. 이때 척신이자 궁중파였던 임사홍은 세력 다툼을 빌미로 훈신과 자녀 세림파로 구성된 부중파를 몰아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종 집권 당시 살인파에 의해 귀양을 떠난 적이 있었던 임사홍이 꺼내든 카드는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폐비 사건 폭로였죠. 그렇게 연산군의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우선 윤씨 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귀인 엄씨와 정씨를 직접 죽이고 사건을 주도했던 인수대비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 따졌죠. 또한 폐위를 방관하고 찬성했던 대신들을 사형시키는가 하면 이미 죽은 자들에겐 부관 참시를 했고 자녀들에게까지 죄를 적용시켰습니다. 눈이 돌아가 폭주하는 연산군을 막아서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막아서면 죽으니까요. 이렇게 보니 미디어에 비춰진 연산군처럼 오로지 화에 못 이겨 대학살을 행하는 폭군의 모습인 것 같지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만을 가지고 폭군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모든 게 계획적인 술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시대 특성상 언제든지 대신들과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연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역대 왕들도 신하들을 죽였지만 폭군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말은 권력욕이 강했던 연산군이었기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왕위에 오른 뒤 무오사화를 통해 실세들을 제거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갑자사화로 마무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화를 못 참고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갑자사화 이후로는 폭군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왕권을 잡은 연산군은 이제 못할 짓이 없었죠. 이전부터 학문을 귀찮아했던 연산군은 경영과 언론의 중심지였던 사관원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대표학당 성균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 연회장으로 만들었죠. 이전부터 해왔던 방탕한 여색살이는 당연했고요. 나라가 말 그대로 개판이 되어가자 연산군을 비방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은 투서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훈민정음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 관련 책자를 불태우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실행에 옮겼고 민심은 극도로 나빠졌죠. 연산군의 악행과 나빠진 민심을 말없이 지켜보던 신하들은 연산군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은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성희안이었죠. 성희안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세력을 모아나갔습니다. 끝내 연산군의 신임을 받았으나 사치 행각을 비판하다 미움을 받은 박원종과 신윤무 그리고 유순정 등의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했죠. 무신 출신이었던 박원종의 힘으로 군사까지 준비를 마쳤지만 또 다른 반란을 계획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선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희안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란을 진행합니다. 반란군들은 진성대군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연산군의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던 신수군과 임사홍을 제거했죠. 그러고는 대궐을 빠르게 장악해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반정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턱을 떨며 내 죄가 중하여 일이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여라 라고 말했죠.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로 보내졌고 진성대군의 즉위식이 치러지면서 연산군의 폭정은 마무리됩니다. 유배지로 보내진 연산군은 1506년 11월 20일 31살의 나이로 전염병에 걸려 생을 마감했죠.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가지만 하고 끝마쳐볼까요?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1503년 당시 연산군 일기에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인 김간불과 노비 김검동이 아래기를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불리는 법은 무쇠 화로 난 냄비 안에 매운 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출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건 훗날 금속의 녹는 점을 이용해 은을 추출하는 연은분리법이 되는 방법입니다. 1503년부터 조선에서 은이 생산되었다는 놀라운 기록이죠. 참고로 당시 은은 세계적인 화폐였습니다. 은 생산국은 자연스레 국력이 강해지는 시기였죠. 사치를 일삼았던 연산군에게 있어서 은을 넉넉히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당장 기술을 이용해 은을 캐도록 지시했고요. 연산군만큼이나 돈을 밝혔던 관료들은 연은분리법의 장래를 꿰뚫어보고 백성들에게 채굴을 허용해주고 세금을 걷자는 체은납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데 연산군과 부패한 관료들은 국가의 장래보다 현재의 재산을 더욱 중요시했기에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었죠. 제대로 시행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정책이었지만 연산군은 극도로 총애했던 장록수 집안에 체은납세제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국정농단에까지 써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조선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쿠데타로 이루어졌던 정부였던 만큼 연산군 시대의 적폐청산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연은분리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광에서의 민간 채굴이 금지되고 연은분리법까지 금지하자는 방안이 검토되었죠. 기술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밥줄이 끊긴 기술자들은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연은분리법을 유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였고 일본은 은 대량 생산지가 되었죠. 세계적인 화폐였던 은 생산국이었던 일본은 자연스레 서양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조총과 같은 무기를 대량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총을 들고 한반도를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연산군 이 연은분리법을 잘 이용했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겠네요. 연산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